엄마, 우리가 계약금 돌려드릴 돈이 어딨어요? 그냥 나가세요. 아들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통화 종료음만 남았죠. 저는 박경자, 올해 73입니다. 서울 창신동 낡은 빌라 반지하에서 42년을 살았어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세무사 보조일 그만두고 남편 먼저 보내고 그렇게 이 동네에서 늙어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9시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6개월 내 퇴거하라는 공문이었어요. 보상금은 4,200만 원. 42년 세입자에게 돌아온 돈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 어디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민수, 제 외아들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아파트도 있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있는 멀쩡한 40대 가장입니다. 통화는 1분 27초 걸렸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엄마 모시는 건 솔직히 무리고요. 공공임대 알아보세요. 요즘 노인 복지 잘 되어 있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끊어. 애 학원 데려가야 된다니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42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장롱, 식탁, 이불, 냄비들. 아들 어렸을 때 쓰던 책상도 있었죠. 폐기물 센터에 전화해서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무료 처리였어요. 그렇게 42년이 트럭 한 대에 실려 나갔습니다. 단 하나 제가 가져온 건 벽에 붙어 있던 낡은 벽지 한 조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남아있던 벽지요.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2024년 9월 1일 저는 창신동 폐건물 3층 고시텔에 입주했습니다. 1.5평짜리 방이었어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8만 원, 보상금 4,200만 원에서 보증금 내고 생활비로 쪼갰으면 1년 반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더라고요. 방엔 싱글 침대 하나, 미니 냉장고 하나, 좁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깨져 있었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옆방에선 젊은 남자가 새벽마다 고함을 질렀고 아래층에선 노인 한 분이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가방에서 벽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 사랑해라는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써져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73년 인생이 1.5평 고시텔 방에서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11시 47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길 시작으로 만들겠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고시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창신동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낡은 빌라들, 재개발 현수막들, 공사 중인 건물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1978년 제가 세무사 보조로 일할 때 쓰던 거였습니다. 거기엔 제가 정리해둔 장부 사본들의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마포구 망원동 시장 2번 가게 뒤편, 낡은 철제 캐비닛 세 번째 서랍. 그 안에 1978년부터 1985년까지의 세무문서 사본 127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의 탈세 기록, 정치자금 조달 내역, 부동산 투기 정보까지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46년 전 일이었지만요.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대서서 서울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경자, 73.
고시텔 반지하에서 시작한다. 2년 안에 이 도시를 뒤집어 놓을 거야. 그리고 저는 계단을 내려와 망원동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망원동 시장 2번 가게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일 오전 8시 30분, 저는 망원시장 입구에 섰어요. 46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1978년, 저는 이곳 세무사 보조로 일했어요. 월급 8만 원 받으면서 장부 정리하고 서류 복사하고 그렇게 5년을 버텼죠. 그때 제 나이 27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편의점이 서 있었어요. 이번 가게 김씨 세무사 사무실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어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게가 들어온 지 3년 됐거든요. 저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게들,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철물점. 46년 전 풍경이 조금씩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끝자락 폐업한 가게 한 곳이 보였습니다. 대성 철물점이라는 간판이 녹슬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억났거든요. 1978년 김씨 세무사가 폐기 서류를 대성 철물점 창고에 맡겼다고 했던 게요. 당시 철물점 주인이랑 친구였다면서요. 저는 철물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 주인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아들이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저는 물었습니다. 창고는 어디 있어요? 뒤편에 있는데 자물쇠 채워져 있을걸요? 저는 철물점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낡은 철제 문이 보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거의 부식될 지경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골목에 떨어진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째 타격에서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73세 노인이 불법 침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어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죠. 창고 안엔 낡은 철제 캐비닛 6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저는 수첩에 적어둔 걸 확인했습니다. 3번째 캐비닛, 3번째 서랍. 저는 캐비닛 앞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 안엔 낡은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일부는 습기로 뭉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서류 묶음이요. 1978년부터 1985년까지의 장부 사본 127장. 제가 직접 복사해서 정리해둔 거였어요. 당시 김씨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경자씨, 이 서류들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대기업들 탈세 기록이거든. 이거 새나가면 나도 끝장이야. 저는 그때 물었어요. 그럼 왜 복사본을 만드세요? 보험이지. 나중에 뭐라도 있으면 쓸 수 있잖아. 하지만 김씨 세무사는 198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46년 동안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한건설 1978년 탈세 기록 14건, 총액 48억 원. 삼익산업 1980년 정치자금 조달 내역 6건, 총액 22억 원. 동양화학 1982년 부동산 투기 관련 문서 9건, 수색력 부지 포함. 한빛전자 1984년 비자금 조성 기록
11건, 총액 67억 원. 그리고 마지막 문서에는 은행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탈세 자금이 흘러간 계좌들이었어요. 일부는 지금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왔어요. 문을 닫고 부러진 자물쇠를 원래 위치에 걸쳐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망원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서류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법률적으로는 시효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론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지금도 대기업으로 남아있다면 이 기록은 폭탄입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확보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날 저녁 고시텔 방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쳐 놓았어요. 73세 노인이 46년 전 문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단계 정보 확보 완료. 2단계 부동산 투기 정보 활용. 목표 지역 수색력. 창밖으로 서울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수색력 부지 정보는 1982년 문서 17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저는 은평구 수색력 재개발 구역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73세 할머니가 부동산 설명회에 앉아 있는 거죠. 주변엔 40대, 50대 투자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수색력 철도 유유부지 총 2만 3천 평, 2027년 개발 확정입니다. 현재 평당 가격 850만 원, 개발 후 예상 시세 평당 2,400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82년 동양화학 내부 문서에 이미 이 계획이 나와 있었거든요. 당시 그들은 이 부지를 선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부 규제로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42년이 지나서 그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회가 끝난 후 투자 상담 부스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혹시 자녀분 대신 오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려고요. 직원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투자 최소 금액이 5천만 원인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창신동 재개발 보상금 4,200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평생 모아둔 예금 1,800만 원을 더하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죠. 73세 노인이 전 재산을 부동산 투자에 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1982년 문서에 나온 개발 계획과 현재 설명의 내용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심지어 투자 수익률 예측치까지 비슷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5천만 원 수색력 부지 조합원 지분 0.12%. 2024년 9월 6일 계약 완료. 그리고 저는 1,000만 원을 남겨뒀어요. 생활비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20개월 버틸 수 있는 돈이었죠. 그 안에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수색력 재개발 구역이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1순위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조합원 지분 가격이 하루 만에 평당 8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제 5천만 원은 7천만 원이 됐죠. 두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대형 건설사 세 곳이 수색력 프로젝트 컨소시엄 참여를 발표했습니다. 조합원 지분 가격이 평당 1,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제 돈은 9,400만 원이 됐습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서울시에서 수색역 일대를 교통허브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지하철 6호선 연장, GTX-A 노선 연결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조합원 지분 가격은 평당 2,100만 원으로 뛰었죠. 제 5천만 원은 1억 2,300만 원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자산이 2.4배 증가한 거예요. 2024년 12월 20일 저는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1억 2,300만 원 통장에 입금됐어요. 저는 고시텔 침대에 앉아서 통장을 봤습니다. 73세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2년 문서에는 수색역 외에도 다른 부지 정보가 있었거든요. 용산 철도창고 부지, 망원동 시장 재개발 구역, 성수동 중공업지역. 전부 40년 전에 이미 계획됐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1억 2,3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다시 투자했어요. 용산 철도창고 부지 역사재생 프로젝트 조합원 가입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고시텔방 책상에 앉아서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1단계 수색역 투자 완료. 수익 7,300만 원. 2단계 용산 프로젝트 진행 중. 목표 수익 5억. 3단계 법률 전문가 섭외 필요. 1978년 문서 활용 준비. 4단계 아들 상대 법적 대응 준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창신동 고시텔 3층에서 바라본 도시였죠. 3개월 전엔 이곳이 제 무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경자, 이제 1억이야. 42년 동안 못 모았던 돈을 3개월 만에 만들었어. 다음은 10억이다. 그리고 저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곧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용산 철도 창고는 1974년부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8일 저는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섰어요. 낡은 철도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이 12m, 길이 180m짜리 거대한 폐건물이었죠. 녹슨 철골 구조,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부지. 누가 봐도 고철 덩어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 한빛전자 내부 문서에 이 부지가 나왔거든요. 용산 철도창고 부지, 향후 문화재생 거점 지역 예정. 토지가치 20년 내 10배 상승 예상.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용산 철도창고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재생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예산 380억 원, 2025년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입찰 자격이 건축사무소, 문화재단, 사회적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했죠. 저는 1억 2,300만 원을 들고 있었지만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2025년 1월 12일 저는 종로구 한 작은 건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공간설계 김엘리라는 곳이었어요. 대표는 김태연 42세 건축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로는 실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사무소였죠. 저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날 밤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하게 만든 명함이었어요. 박경자,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죠. 용산 철도창고 프로젝트 입찰에 관심 있으세요? 김태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저희가 입찰하기엔 자금이 부족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할게요. 1억 원. 김태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근데 왜 저희 사무소를요? 실력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사무소일수록 협상이 쉬우니까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1억 원 투자, 김태현은 기술과 인력 제공, 프로젝트 수익은 6대 4로 분배. 저 6, 김태현 사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공동대표로 등록되는 거였어요. 김태현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솔직히 용산 프로젝트는 경쟁이 심해요. 대형 건축사무소들이 다 덤비는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0년 한빛전자 문서 사본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1980년에 이미 이부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적힌 설계 콘셉트랑 지금 서울시에서 원하는 콘셉트가 거의 똑같아요. 저는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태현이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45년 전 자료잖아요? 어떻게 이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정보로 완벽한 입찰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은 침묵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2025년 1월 20일 저와 김태현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경자공간 설계 주식회사. 자본금 1억 원, 공동대표 박경자와 김태현. 73세 할머니가 건축법인 대표가 된 거였죠. 우리는 2주 동안 입찰안을 만들었어요. 1980년 문서에 나온 설계 콘셉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철도 역사성, 보존, 문화예술 공간, 지역 커뮤니티 거점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안이었어요. 2025년 2월 5일 입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1순위로 선정됐어요. 심사위원들은 말했습니다. 경자공간 설계의 안은 역사성과 현대성을 가장 잘 조화시켰다. 특히 철도 창고 원형 보존 계획이 탁월했다. 우리는 프로젝트 사업자로 확정됐습니다. 계약 금액 380억 원, 우리 법인 지분은 설계비 및 운영권으로 32억 원 가치였어요. 제 1억 원 투자는 3개월 만에 19억 원이 됐습니다. 2025년 2월 12일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계약금으로 6억 원이 먼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로 지급될 예정이었죠. 저는 고시텔 방에서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창신동 빌라에서 쫓겨날 때 보상금 4,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지금 6억 원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를 적었어요. 5단계 법률 자문 확보. 1978년 문서 활용한 대기업 협상 준비. 6단계 아들 김민수 상대 법적 대응 개시. 목표 2025년 6월까지 총 자산 50억 돌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창신동 고시텔 풍경이었어요. 여전히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죠. 아들아, 엄마가 곧 너한테 전화할 거야. 그때는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2025년 3월 5일 저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은 실종 선고, 심판 청구 통지서였습니다. 청구인은 김민수, 제 아들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청구인 김민수는 모친 박경자 73세가 2024년 9월 1일 이후 생사불명 상태이며 연락 두절 및 생존 확인 불가로 실종 선고를 청구함.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19억 원이요. 아들은 제가 6개월 동안 만든 자산을 그냥 가져가려 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법원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박경자입니다. 살아있고 연락도 잘 됩니다. 법원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그러시면 출석하셔서 의견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5년 3월 18일 서울가정법원 3층 12호 법정. 저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엔 아들 김민수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청구인 김민수 씨 모친께서 출석하셨는데 실종 선고 청구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더듬거렸어요. 저는 엄마가 정말 연락이 안 돼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법인 등기 부등본, 용산 프로젝트 계약서. 전부 최근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증거들이었죠. 재판장님, 저는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활동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법인 설립하고 프로젝트 수주했어요. 현재 제 총 자산은 19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은 2024년 9월 1일 제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창신동 재개발로 퇴거 통보받았을 때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모실 돈 없으니 공공임대 알아보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도 바빴으면 법원엔 어떻게 왔어?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제 아들이 2025년 2월 15일 제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기록입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은행에 제출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연락이 와서 막았지만요.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엄마 생활비 마련하려고. 내 생활비는 내가 번 돈으로 해. 내 돈 필요 없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 위임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역고소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명예훼손, 문서위조,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요.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도 추가할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청구인 김민수 씨의 실종 선고 청구는 기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박경자 씨의 역고소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25년 5월 22일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저에게 손해배상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명예훼손 2억, 정신적 피해 3억, 재산 편취 미수 13억.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김민수는 고령의 모친을 유기하고 사망 선고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는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끼쳤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들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이길 가망도 없었으니까요. 2025년 6월 10일 아들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보냈어요. 18억 원은 5년 분할 납부 가능.
단, 이자 연 5%. 납부 지연 시 아들 명의 아파트 강제 경매 진행. 아들의 아파트는 시세 12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저는 고시텔을 나왔어요. 9개월 만이었습니다. 새 집은 마포구 망원동 오피스텔 34평형이었죠. 전세 7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고시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창신동, 용산, 수색역, 망원동. 제가 9개월 동안 누빈 곳들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경자, 73세. 4,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37억이야. 아직 반도 안 끝났어. 그리고 저는 계단을 내려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꿨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저는 망원동 오피스텔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켰어요. 그냥 심심해서였습니다. 9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73세 창신동 고시텔에서 37억 만든 이야기.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자 73세입니다. 9개월 전 저는 창신동 고시텔 1.5평 방에 살았어요. 보상금 4,200만 원이 전부였죠. 아들은 저를 버렸고요.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엔 37억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46년 전 장부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14분 32초였어요. 저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구독자 0명인 채널이었죠. 3일 뒤 조회수 230만 회. 일주일 뒤 조회수 1870만 회. 2주 뒤 조회수 4300만 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할머니 존경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들 진짜 최악이네. 법적 처벌 받아야 해.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야 됨. 저는 2차 영상을 올렸어요. 법원 판결문, 통장 내역, 프로젝트 계약서 전부 공개했습니다. 실명은 가렸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조회수는 더 폭발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총 조회수 1억 2,300만 회. 그리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방송국이었습니다. MBS 다큐멘터리 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경자님, 다큐멘터리 촬영 의향 있으신가요? 73세 고시텔 여성의 37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촬영료 5천만 원, 저작권 수익 50% 배분, 그리고 제가 편집 최종 승인권 갖습니다. 제작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방송 계약에 대해 잘 아시네요? 73년 살면서 배운 거 많아요.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두 번째는 출판사였어요. 대형 출판사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서전 출간 제안이었죠. 저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계약했어요. 인세 15%, 선인세 2억 원. 세 번째는 OTT 플랫폼이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경자님 스토리를 8부작 드라마로 만들고 싶습니다. IP 판권 구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드라마 IP는 최소 10억부터 시작합니다. 박경자님 스토리는 화제성이 높으니 20억도 가능해요. 협상은 3주 걸렸습니다. 최종 계약 금액 드라마 IP 판권 32억 원, 글로벌 배급 수익 배분 12%. 2025년 8월 10일 저는 MBS 다큐멘터리 촬영을 시작했어요. 제작진은 창신동 고시텔부터 망원동 시장, 수색역, 용산까지 전부 재현 촬영했습니다. 저는 직접 출연해서 9개월 스토리를 재현했죠.
다큐멘터리 제목은 73세, 1.5평에서 시작한 37억의 기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시청률 11.3%, 그 주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바이럴이 시작됐죠. 유튜브 클립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73세 할머니 복수, 고시텔에서 37억, 아들 고소한 할머니. 총 클립 조회수가 3억 회를 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박경자의 인생 2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구독자 280만 명이 생겼어요.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평균 1,200만 원. 2025년 11월 20일 저는 아시아 콘텐츠 마켓에 초대받았어요. 홍콩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텐츠 거래 박람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죠. 박람회장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저는 박경자입니다. 73세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9개월 만에 구독자 280만을 만들었어요. 제 콘텐츠는 노년의 재기, 복수와 정의, 가족 갈등 이 세 가지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령화 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발표가 끝나자 7개국 콘텐츠 바이어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본 후지TV, 대만 GTV, 미국 어앤드이 네저크스, 영국 BBC 스튜디오즈 모두 제 스토리를 자기 나라에서 리메이크하고 싶다고 했어요. IP 라이선스 계약이 7건 성사됐습니다. 총 계약 금액 48억 원. 2025년 12월 1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산 보고를 받았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 1억 4천만 원. 다큐멘터리 촬영료 저작권 8억 원. 출판 계약 선인세 2억 원. OTT 드라마 IP 32억 원. 글로벌 IP 라이선스 48억 원. 기타 강연료, 인터뷰료 3억 원. 총 콘텐츠 수익 94억 4천만 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경자님, 이건 시작입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면 2차 수익이 더 들어와요. 예상 총액은 1,600억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600억. 좋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7단계 사회적 기업 설립. 창신동 청년 창업 공간 조성. 8단계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전달.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고시텔이 아닌 망원동 오피스텔 34평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콘텐츠는 잊히지 않아. 그리고 나도 잊히지 않을 거야. 2025년 12월 15일 저는 성수동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5층짜리 낡은 공장 건물이었어요. 매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건물 크기는 대지 500평, 연면적 1200평이었습니다. 매매가 43억 원. 저는 이 건물을 샀어요. 현금으로요. 2025년 12월 20일 등기 완료. 건물주는 박경자 73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 이름을 바꿨어요. 경자홀딩스 본사. 1층부터 5층까지 용도를 정했습니다. 1층 창신동 출신 청년 창업 공간. 무료 임대 20개 룸. 2층 망원동 시장 상인 2세대 교육센터. 요리, 제과, 디자인 클래스. 3층 용산 철도 창고 역사 아카이브. 전시 공간 및 커뮤니티 센터. 4층 경자 공간 설계 사무실. 김태현 대표와 직원 15명. 5층 제 개인 사무실 및 콘텐츠 스튜디오. 건물 리모델링 비용 12억 원, 시설 구축 비용 8억 원. 총 투자 금액 63억 원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경자홀딩스 그랜드 오픈. 개소식에 300명이 왔어요. 창신동 주민들,
망원시장 상인들, 용산 프로젝트 관계자들,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자들, 기자들도 20명 넘게 왔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경자입니다. 15개월 전 저는 창신동 고시텔 1.5평방에 살았어요. 보상금 4,200만 원으로 시작했죠. 지금 제 총 자산은 131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저처럼 버려진 사람들,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 건물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5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성수동 전체가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들, 새로 생긴 카페들, 청년들이 오가는 거리.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산 정산 파일을 열었어요. 총 자산 1,730억 원. 여기에 드라마가 방영되면 2차 수익 450억이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최종 예상 총 자산 2,180억 원.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5개월 전 4,200만 원. 지금 1,730억 원. 6개월 후 2,180억 원. 숫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제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벽지 조각을 꺼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있는 그 벽지요. 엄마 사랑해 라는 글씨. 저는 그걸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가 늙었다고, 가난하다고 버린 내가. 저는 벽지를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재단 설립 계획서, 재단 자본금 500억 원, 사업 목적 노인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도시재생 프로젝트 투자, 수혜 대상 창신동, 망원동, 용산 지역 주민 우선, 연간 지원 규모 100억 원. 저는 계획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박경자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습니다. 2026년 3월 1일 경자재단 설립 신고 완료.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73세 유튜버 박경자 500억 재단 설립. 제2의 박경자 만들겠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500억을 기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저를 버렸지만 동시에 이 도시가 저를 살렸거든요. 창신동 고시텔, 망원시장 장부, 수색역 땅, 용산 창고. 전부 이 도시에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냥 죽기만 했죠. 기자가 또 물었어요. 아들분과는 화해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곧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망원동 오피스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5개월 전 창신동 고시텔 천장엔 금이 가 있었죠. 지금 천장은 깨끗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경자,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어. 2026년 4월 1일 저는 다시 창신동으로 갔습니다. 15개월 만이었어요. 고시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 깨진 창문, 곰팡이 핀 외벽.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15개월 전 제가 매일 올라와서 서울을 바라보던 그 옥상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삼각대에 고정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접속자 12만 명.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자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창신동 고시텔 옥상이에요. 15개월 전 저는
21.5평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4,200만 원, 아들한테 버림받은 73세 할머니였죠. 카메라를 옥상 풍경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낡은 빌라들, 재개발 현수막들. 15개월 전엔 이게 제 무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은 제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6건입니다. 성수동 본사 건물, 망원동 오피스텔, 수색역 지분, 용산 프로젝트 운영권, 경자공간 설계법인 지분, 그리고 경자재단 자산 등록증. 한 장씩 펼쳐 보였어요. 총 자산 1,730억 원. 6개월 후 2,180억이 됩니다. 73세 할머니가 15개월 만에 만든 숫자예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레전드. 이게 현실이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음. 아들 지금 뭐하냐? 저는 카메라를 다시 제 얼굴로 돌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 아들 김민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듣고 있니? 15개월 전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지. 공공임대 알아보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그리고 6개월 뒤엔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했어. 엄마 재산 가져가려고. 저는 잠시 멈췄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불쌍해. 내 엄마가 가난하고 늙었을 때는 버렸다가 엄마가 돈 생기니까 다시 용서 빌잖아. 그게 내 인생이야. 돈 보고 사람 보는 거. 댓글이 또 폭주했습니다. 아들 진짜 답 없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이게 진짜 교육이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유언장이야, 민수야. 법무사 공증 받은 거야. 엄마가 죽으면 2,180억 중에서 내가 받는 건 법정 상속분 50%. 그게 1,090억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너는 엄마가 만든 경자재단에서 10년간 무보수 이사로 일해야 해. 둘째, 매년 100억씩 재단에 기부해야 해. 셋째, 내 아들, 그러니까 엄마 손주한테 이 유언장 내용을 읽어줘야 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줘.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이 조건 지키면 1,090억 줄게. 안 지키면 전액재단에 기부해. 내가 선택해, 민수야. 실시간 접속자가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지 않고 옥상 난간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73세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면 10년 정도 남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생, 저한텐 아직 반이 남았거든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벽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그린 그림이 있는 그 벽지요. 이게 제가 42년 집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거예요. 아들이 8살 때 그린 거죠. 엄마 사랑해 라고 써 있어요. 벽지를 카메라에 가까이 댔습니다. 민수야, 너 이거 기억나니? 엄마는 아직도 이거 갖고 있어.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언젠간 다시 8살 민수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저는 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건 엄마 인생 낭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2,180억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전체를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창신동, 망원동, 수색, 용산, 성수. 이 도시가 저를 버렸지만 동시에 이 도시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이 도시의 빚을 졌고 이제 갚을 거예요. 500억 재단으로요. 카메라를 다시 제 얼굴로 돌렸습니다. 73세 박경자. 고시텔에서 2180억 만든 할머니.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더 안 죽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최종 시청자 38만 명, 댓글 2만 3천 개. 저는 옥상 계단을 내려왔어요. 고시텔 1층 입구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창신동. 고마웠어. 그리고 저는 성수동으로 돌아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성수동 경자홀딩스요. 아, 거기 요즘 유명하던데요. 할머니가 만든 회사 맞죠?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창신동이 멀어졌습니다. 택시가 성수동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자홀딩스 건물 앞에 섰어요. 5층 건물 옥상에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경자홀딩스 마이너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부동산 등기부등본 6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박경자, 73세. 이번 생, 아직 반이 남았어.